안녕하세요. 은퇴 설계하는 남자입니다.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라고 합니다. 12년간 약 8만 명의 베이비 부머들, 특히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만나서 은퇴 설계, 컨설팅, 그리고 교육 진행했습니다. 많이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니까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저 따라오시면 딱 7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은퇴 설계 완성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얼마나 거창하길래 7가지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지금까지 약 12년간 그래도 컨설팅 하면서 요 부분만 제대로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야,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돈만 있으면 될 수 있죠. 그런데 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게 또 은퇴 설계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돈 이외의 것들도 잘 준비하면서 과연 7가지 삶을 어떻게 잘 준비하면 좋을 것인가? 저를 따라서 은퇴 설계의 그 바다로 한번 같이 여행을 떠나 보시죠. 저는 7가지 얘기할 때 이 꽃그림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삶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은퇴 설계에서의 건강을 뭐를 많이 먹고 이렇게 하는 게 건강이 아닙니다. 막 주사를 맞고 갑자기 이뻐지고 갑자기 멋있어지는 게 아니라 평소에 건강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 이 부분이 바로 건강한 삶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다. 습관병이 우리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삶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삶에 시간이 많이 주어집니다. 은퇴자들을 만나서 또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 만나서 강의를 하다 보면 나 놀 거라. 아무것도 시키지 마라. 자꾸 나 놀 건데 바람 넣지 마라. 나 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12년 지켜봤지 않습니까? 3년 놀면 다 놉니다. 3년 놀면 심심하다, 심심하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사십니다. 그것도 계획하신 분이 3년 놉니다. 장기적인 인생에 즐기는 삶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즐기는 삶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뭐니 해도 머니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삶을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 잘 모으고, 불리고, 또 나누고, 베풀고, 더 나아가서 잘 지키는 자세까지 우리가 경제적인 삶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봇가 아무리 우리를 뺏어간다고 하더라도 인간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자리를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일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스마트한 삶,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한 삶 속에서 스마트한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는 삶도 중요하죠. 관계 속에서, 친구 속에서, 가족 안에서,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도 소통하는 삶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것인가? 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여기까지 살았는가에 대한 의미 있는 삶도 우리가 쳐다봐야 된다. 자, 돈 문제 하나만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은 3가지가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5가지가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한국은퇴설계연구소에서 저는 이렇게 7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준비는 어디까지 와 있죠? 혹시 한 곳에 치중되어 있진 않나요? 어디가 많이 부족하진 않습니까? 7가지의 균형 잡힌 삶을 지금부터 한번 저와 함께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건강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고 제가 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쉽게 이렇게 집을 짓듯이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 집안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 집을 올리는 그 집안 자체가 어떤 거냐? 바로 2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바로 모든 성인병의 근본인 습관입니다. 습관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게 바로
100세 시대를 행복하게 사는 건강한 삶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성인병의 근원, 이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잠은 푹 주무세요? 혹시 아직도 담배 태우고 계십니까? 과음하고 계십니까? 명상하지 않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지금도 스트레스를 그대로 끌어안고 살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과연 우리 삶에 이런 모든 것들이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빨리 내려놓고 좋은 습관을 장착하는 그런 삶의 지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철 음식입니다. 우리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지만 제철 음식이 그 제철에 나오는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쪽 계절에 있는 걸 끌어당겨서 먹으려고 하고 없던 거를 가져와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탈이 나는 겁니다. 우리 몸에 가장 좋고 우리 몸에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게 바로 제철 음식이다. 이걸 가지고 얼마나 하루 세 끼를 잘 차려 먹느냐, 재밌게 만들어서 먹느냐, 그리고 사람들과 나누어서 먹느냐, 이 식사 습관이 바로 우리의 100세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건강한 삶의 이유다. 그 집안을 반드시 이렇게 잘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위에 집에 기둥을 한번 세워볼까요? 정신건강과 치매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정신건강, 치매. 우리 뇌에 치매라는 병이 생기면 이 잠복기가 15년입니다. 잠복기가 15년이란 얘기는 내가 치매로 발병을 했다 그러면 15년 전부터 깜빡깜빡 했다는 거죠. 그러면 깜빡깜빡과 치매 초기는 다릅니다. 구분해 드릴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내 휴대폰을 김치 냉장고에서 내 걸 발견했어요. 그 순간 어머 내 정신 좀 봐. 이러면 거의 건망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있는 핸드폰을 보는 순간 누가 내 핸드폰을 여기다 집어넣냐 이러면서 욕을 하기 시작한다. 가족과 함께 치매 진단을 반드시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울감이 생기고 씻던 걸 씻기 싫어하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관념이 자꾸 없어지는 거, 내가 루틴을 자꾸 벗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치매 초기 단계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치매라는 것은 단절시킬 수는 없거든요. 사실 늦출 수는 있는 병이니까 조기에 발견하셔서 천천히 많이 웃고 많이 걸으면서 우리 정신건강을 챙기시고 치매도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육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질병에 걸려서 아파서 길게 가면 의사들이 고쳐주는데요. 큰 사고에 당하거나 트럭에 치이면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교통사고보다 더 어려운 게 넘어져서 다치는 겁니다. 근육이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코어 근육을 잘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리 근육 튼튼하게 집에서 운동 많이 하시고요. 허리 근육 튼튼하게 하시고 배 튼튼하게 근육, 어깨도 튼튼하게 근육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엉덩이 근육까지 잘 갖추시면서 집에서 운동하시면서 우리 근육을 잘 기르셔야 평생 건강을 잃지 않고 단단하고 멋지게 바로 서서 생활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우리 지붕을 세워볼까요? 운동이라고 써 있습니다. 루틴을 유지하는 운동. 뭘까요? 남이 좋아하는 운동 따라 하시지 마십시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운동을 지금부터 매일매일 해나가는 겁니다. 저는 만보 걷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만보를 항상 걷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보면 만보를 걸어야 되는데 손으로 만보를 걷는 분이 간혹 계세요. 이렇게 흔들면서.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항상 만보를 걸어 다니면서 운동하시는 거 좋겠죠? 예,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찾으십시오. 내가 진짜 좋아하고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루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뜻한 물을 늘 즐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수촌이라고 불리던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100살 넘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서 몰려 살다 보니까 100살 넘는 사람들의 장수의 비결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서 오키나와에 가서 100살 넘는 사람들의 소지품을 이렇게 검사하고 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100살 넘는 노인들이 누구도 빼놓지 않고 항상 소지품으로 들고 다녔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온물통입니다. 우리가 따뜻한 물을 생활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의학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는 않지만 재미있는 사례로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 명절에 갈비찜 해먹고 프라이팬 닦을 때 프라이팬 우리 뜨거운 물로 닦여야 잘 닦아요? 찬물로 닦여야 잘 닦여요?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노폐물도 뜨거운 물로 잘 소화된다는 이야기를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 6잔의 기적, 그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 위해서 앞으로 꾸준하게 물 마시기를 생활하시되 따뜻한 물을 오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하면 또 댓글에다가 또 따뜻한 아메리카노도 괜찮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왕이면 물로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붕을 잘 세웠으면 이 집안이 환기가 잘 되려면 굴뚝이 제대로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맨 위에다가 약이라고 써놨는데요. 약 중에 독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독약이 우리 집에 다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집에 독약이 있습니다. 뭘까요? 유통기한 지난 약은 독약입니다. 버리십시오. 폐기하세요. 근데 이거를 또 변기에 넣고 내려버리면 환경 문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어디다 버려야 돼요? 우체통에 넣으시거나 동네 약국 갖다 주시면 됩니다. 6년 된 두통약이 우리의 두통을 다시 깨울 수 없는 겁니다. 약도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즐기는 삶입니다. 즐기는 삶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도 집을 짓듯이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은퇴 후에 시간이 많이 펼쳐진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0세부터 100세까지 35만 시간에 대한 내 여가를 어떻게 챙길 것이냐. 거기에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겠어요? 버킷리스트 들어보셨나요? 바켓스 리스트 일본 말입니다. 한국말로는요. 양동이 목록입니다. 양동이 목록? 왜 양동이 목록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소원 목록 같은 이름으로 바뀌었을까요? 이게 아주 섬뜩한 얘기인데 버킷리스트, 이 양동이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요. 중세 때 사람을 교수형에 처할 때 목에다 줄을 감고 양동이를 걷어차면서 사람을 교수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본어는 kick the bucket입니다. 그래서 되게 쓰지 않았던 용어입니다. 어떤 방송국에 가보거나 어떤 건물에 가보면 굳이 4층을 F자로 표기하거나 또 4층이 없는 건물도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우리도 죽음에 대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버킷리스트가 잘 쓰이지 않았던 단어인데 버킷리스트한 영화가 2006년도에 개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줬습니다.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흑인 남자와 백인 남자가 등장하는데 둘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암 선고를 받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들은 병원 밖을 뛰쳐나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다 이루고 죽게 되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생이 정말 아직은 젊은데 그리고 지금 늦지 않았는데 이런 의식을 가지시면서 버킷리스트라는 게 널리 퍼져나가면서 이제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소원 목록 같은 버킷리스트 만들게 되었던 거죠. 저도 버킷리스트 있습니다. 저는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선거 때 가끔 등장하는 자동차인데 트럭 중에 윙카라고요. 양옆으로 이렇게 문이 열리는 그런 트럭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제가 그거 사는 게 꿈입니다. 그거 사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은퇴를 설렘으로 바꾸는 남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은퇴를 설렘으로 바꾸는 남자 권도영 이렇게 해가지고 다 포장을 한 다음에 그걸 타고 다니면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굳이 강연장이 아니어도 트럭의 문만 열면 언제든지 강연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저는 꿈꾸면서 버킷리스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봉사하기입니까? 혹시 여행하기입니까? 단언하건대 봉사하기, 여행하기는 버킷리스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짜장면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벽지에 있는 노인들에게 1년에 200그릇 배달하기. 진정한 봉사죠.
악기 배우기. 이게 버킷리스트일까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경험한 우리 신중년 중에서 버킷리스트를 이루신 분 중에 한 분은 피아노 치는 걸 배워서 막내딸 결혼식 날 축가 연주해주기. 실제 이루어진 버킷리스트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둥을 세웁니다. 평생학습을 통해서 버킷리스트도 만드시고요. 예술과 취미생활을 통해서 버킷리스트와 즐거운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지붕에 여행이 있죠. 깃발 따라다니는 여행 말고 실제 스마트폰으로 100% 기획하는 여행도 해보시고 문화 인류학적인 여행을 통해서 그 인류의 그 문화에 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보는 그런 여행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하기 정말 좋죠. 봉사도 내 즐기는 삶의 일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최근에는 N잡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잡을 여러 개 갖는 거죠. 재취업 현장에서 특히 은퇴자 중심으로 형성되는 재취업 시장에서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일 갖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50만 원짜리 일을 4개 갖는 것은 지금부터 노력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그렇습니다. 취미를 돈벌이로 만드십시오. 취미를 돈벌이로 만들어서 내 직업을 많이 가질수록 나는 건강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부터 즐기는 삶을 멋지게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돈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삶인데요. 경제적인 삶의 가장 밑바닥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은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근데 보험을 많이 든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가지고 있는 보험은 잘 지키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80세 만기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상이 없다. 그럼 81세부터는 감기도 걸리지 않아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험을 잘 설계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 위에 연금을 한 층 한 층 쌓는 다층 연금으로 집에 집안을 만드는 겁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 위에 주택연금과 농지연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을 하나하나 설계를 해주시고 그게 부족하다면 개인연금을 통해서 내가 연금을 다층으로 쌓는 지혜를 먼저 가지시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잘 쌓아 놓으셨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인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출하는 데 있어도 갭이 발생합니다. 내가 나라에서 주는 공적연금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내 생활 수준과 내가 마련해 놓은 연금 사이에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둘이 같이 받다가 한 명이 사망했을 때 나머지 한 명이 최종 생존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갭이 존재합니다. 기간의 갭, 그리고 내 생활 수준의 갭, 부부 사이의 갭, 이 갭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연금의 인출 전략도 반드시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데요. 그 기둥의 첫 번째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우리가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건물주 왜 부러워요?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돈 들어오기 때문에 좋아 보입니다. 근데 건물은 나와 함께 같이 늙어갈 수 있다. 다른 말로 감가상각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월세 받는 부동산 좋지만 내가 현금과의 균형을 잘 지금부터 조리 있게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으로 내가 월세 받을 수 있는 생활을 했지만 앞으로의 삶에서 내가 과연 부동산이 내 노후를 전체 책임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균형을 맞추는 지혜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주식은 뭘까요? 하루아침에 입장 바뀌거나 떼부자 되는 게 부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은 일단 수익률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익인데
물가 상승률을 상회할 수 있는 수준의 수익률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기업이 잘 돼서 그 기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배당을 내가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주식 투자의 핵심이고 본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금융 선진국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업에서 주는 배당으로 특히 월배당을 받아서 노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금융 시스템과 금융 선진국으로 빨리 좀 이동해서 기업에서 본인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주주들 거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이걸로 노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한번 기대해 보는데요. 어쨌든 주식은 배당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연금의 상관관계를 잘 생각하시고 어떻게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 위에 자산 부채 현황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내 자산의 목록을 쭉 나열해 보시고 내 부채의 목록을 쭉 나열해 보셔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순자산을 적어도 1년에 최소 2번씩은 점검해 보시면서 자산 대비 부채가 얼마나 줄었는지, 내 자산은 큰 변화가 없었는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증감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머지 기둥이 바로 현금 흐름표입니다. 내가 돈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많은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를 만나서 충격적인 대화를 하나 듣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퇴직하시고 첫 달 급여일에 돈 어디서 나와요? 라고 물어보면 조금 곤란해 하십니다. 그럼 나름 준비됐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받았는데 앞으로는 어디서 받지? 하고도 물음표를 찍으십니다. 그럼 제가 또 물어봅니다. 얼마나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지, 얼마나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 흐름이 통상 은퇴 전에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이었다면 노후 생활에서는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나오는 돈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돈이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는 지출 관리입니다. 노후 생활이 힘들다. 무전장소 시대에 살고 있다. 안 모아서. 두 번째는 많이 써서. 그러니까 많이 쓰는 것은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 합리적인 소비의 가장 기본은 새어나가는 지출을 잡는 거죠. 우리가 매달 쓰는 돈 중에 고정 지출이 있습니다. 있죠? 이거 중학교 경제교실 가서 얘기하니까 애들이 빼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빼박. 예, 빼도 박도 못하고 매달 나가는 돈. 두 번째, 고정 지출이 있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예, 변동 지출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돈을 썼는데 계속 생각이 나면 변동 지출입니다. 있죠, 그런 거. 어디 가서 밥 사줬는데 그 사람 생각 계속 난다. 누구 용돈을 줬는데 걔 얼굴이 계속 아른거린다. 다시는 주지 말아야지.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변동 지출입니다. 쓰지 마세요. 자, 그런데 고정 지출도 아니고 변동 지출도 아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잡지출입니다. 써 있는 대로 새어나가는 지출이죠. 돈을 썼는데 기억이 안 나. 분명히 내가 쓴 건데 기억이 안 나. 그렇게 새어나가는 지출을 잡으셔야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서 새어나가는 지출을 잡으십시오. 그 위에 세금 문제를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성장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1%라도 아껴야 됩니다. 세금 관리를 잘 하시고 사후에 세금을 어떻게 덜 낼 것인가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절세 전략을 세우셔서 세금에 대한 문제를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을 짓듯이 경제적인 삶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일하는 삶입니다. 집을 짓듯이 얘기한다면 재능과 경력을 점검하시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듣지 않았어요? 너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 그 콩밭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콩밭을 지금부터 일구시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남이 좋다는 거, 누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그 일을 하는데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면서 너무 기분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진짜 하고 싶은 일이고 재능과 경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위에 재취업과 창업을 말씀드립니다. 재취업은 낮아지는 자세가 중요하죠. 내가 받던 급여의
5분의 1밖에 못 받는다는 자세를 가지고 내가 한번 재취업에 임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어린 팀장이 턱으로 지시해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그럼 재취업 도전하시면 됩니다. 턱을 치고 나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 그럼 내려놓으십시오. 재취업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연공 서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재취업, 낮아지는 자세로 면접도 기술적으로 공부하시고 자기소개서 쓰는 것도 기술적으로 공부하셔서 재취업 시장에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봇가 할 수 없는 일을 그 일들을 찾으셔서 지금부터 직업도 잘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업! 위험하죠. 근데 저는 창업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뭘까요? 그 일은 바로 경험해 보는 겁니다. 경험만큼 좋은 일이 없습니다. 창업은 경험을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점주 체험도 하십시오. 적어도 2달 동안 하십시오. 아르바이트 체험도 2달 해보십시오. 중간 매니저 창업 관련해서 내가 경험도 2달 해보십시오. 그러면 창업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프랜차이즈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설명회에 가서 듣고 일확천금을 벌 수 있고 편안한 노후가 펼쳐진다고 얘기하고 매달 연금처럼 돈이 나온다는 말에 혹해가지고 그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해서 제가 지금까지 봐온 결과 창업은 체험이, 경험이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위에 저는 재취업과 창업보다 더 좋은 건 창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직업을 새로 만드시는 거죠. 멋있지 않아요? 없던 직업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청소와 정리정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청소도 하시고 그다음에 정리정돈 좋아하셔서 은퇴 후에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청소회사에 취업을 하자니 조금 입장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청소회사를 만들자니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약 3년간 아로마 기술을 배우셨는데요. 이 아로마 기술을 막 습득하시면서 청소와 연관지어서 동네에 꼬마 빌딩에 아로마 기술을 배합한 건물 청소를 해드립니다라는 이런 방을 붙여놓고 다닌 겁니다. 한 명씩 연락이 와서 열심히 청소하고 아로마를 통해서 힐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는데 이게 일파만파 소문이 퍼져서 지금은 저랑은 연락이 안 됩니다. 너무 잘 됐어요. 그분은 본인의 직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로마 청소 관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직업이 있었나요? 새로 만들어낸 거죠. 창직의 기술. 우리 신중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위에 귀농과 귀촌이 있죠. 귀농, 귀촌. 여러분, 단어와 단어가 붙었죠. 귀와 농이 붙었고 귀와 촌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단어와 단어가 붙으면 앞단어가 본질일까요? 뒷단어가 본질일까요? 네, 뒷단어가 본질입니다. 붕어빵, 붕어예요, 빵이에요? 빵이죠. 황소, 개구리, 황소예요, 개구리예요? 개구리입니다. 귀농, 농사가 본질입니다. 그래서 농사지러 가는 겁니다. 귀촌은요, 촌에 이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안 져도 되죠. 귀농은 귀촌을 수반해야 되지만 귀촌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열심히 지켜본 결과 귀농 성공 비결과 귀촌 성공 비율을 봤는데요. 귀농은 2년 동안 약 3% 정도 성공하더라고요. 누가 성공하냐? 거의 대부분 자녀와 함께 갑니다. 아버지는 농부의 멘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는 농업 기술을 배우고 융자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마케팅까지 합니다. 그래서 가족농으로 확실히 그 농촌에서 자리를 잡고 드디어 농사꾼으로, 농업인으로 성공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농업 창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경험하시고 준비하셔서 가실 분들은 귀농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막연한 상상만으로 떠나신다는 분들은 제가 정말 서둘러 말리고 싶습니다. 특히 벌레 무서워하시는 분들, 제발 집에 그냥 계십시오.
귀촌, 촌에 이사 가는 겁니다. 누구랑 갈 거냐고 물어보면 사랑하는 아내와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여러분들과 가기 싫습니다. 우리가 귀촌을 하게 되면 가서 사람도 사귀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가장 기본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그 중심에 합의가 돼 있는 귀촌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요즘에는 그런 거 많잖아요. 한 달 살기, 석 달 살기 살아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성급한 결론 절대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으로 봉사하시고 사회에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거 환원하시는 그런 멋진 신중년의 모습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는 스마트한 삶입니다. 스마트한 삶. 우리가 참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죠. 세상의 변화 속에서 세상은 변해라, 나는 그대로 있는다,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신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이 세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제가 자격증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인터넷 정보 검색사가 있습니다. 그 인터넷 정보 검색사 따기 전에 옛날에 도스 배워, 도스. 도스 아세요? 도스? 예, 컴퓨터 명령어입니다. 그거 도스 열심히 배웠더니 어느 날 갑자기 윈도우가 나오더라고요. 그 윈도우 열심히 이제 알만 했더니 이제 인터넷 정보 검색사라고 해서 그거 땄더니 갑자기 녹색 검색창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검색하면 초등학생도 다 검색합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 시대가 왔냐? 이제는 인공지능이 기획을 해주고 모든 답변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손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저 방송안을 만들어내는데 인공지능과 함께 만들어내면 2시간 걸릴 게 30분이면 끝납니다.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시는데 많은 플랫폼을 활용하십시오. 어플리케이션도 깔아놓고 써보시고 좋은 거 나쁜 거를 선별해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많은 디바이스, 귀에도 꽂아보시고 손에 들고 다녀보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면서 디바이스도 활용하십시오. 그 위에 지붕을 얹은다면 SNS를 통해서 대인관계도 확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 서비스가요, 모바일을 통해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지금부터 열심히 스마트 라이프를 하신다면 낮은 수수료와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금융 서비스를 우리 손바닥 안에서 가질 수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금융 서비스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굴뚝에 뭐라고 써 있죠? 스마트 매너. 제가 58년 개띠 선배님들이랑 단톡방 11개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약 10여 년 전부터 58년 개띠 선배님들이랑 같이 은퇴 설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아주 친하게 지내요. 근데 문제는 있어요. 다 좋은데 새벽 4시에 민들레꽃이 올라옵니다. 이거는 형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한테 괜찮아, 다 일어날 시간이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스마트 매너도 중요합니다. 사람 사귀는 겁니다. 이것도 이 안에서 정치 얘기, 종교 얘기 금물입니다. 이런 매너 지키시면서 스마트한 라이프를 잘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는 소통하는 삶인데요. 집을 짓듯이 말씀드린다면 집안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려고 하지 않고 서로 소통하려고 하십시오. 배우자의 관계 중요합니다. 남자들한테 물어봐요. 은퇴 후에 뭐 할지. 그럼 남자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랑하는 아내와 세계여행 10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아내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남편 없이 10개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미리미리 대화해야 됩니다. 돈 문제, 건강 관리에 대한 문제, 나중에 어떻게 늙어갈 건지, 어떻게 대화하면서 어떤 취미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자녀에 대한 지원은 언제까지 해줄 것인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배우자의 관계와 소통 속에서 만드셔야 됩니다. 그 위에 자녀와의 소통, 아이들과 대화 많이 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끝까지 지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 올해까지만 지원해 주고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순간 간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은퇴, 노후, 재무 설계에 가장 핵심적인 게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위해서 은퇴의 식 같은 것도 한 번씩은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녀와의 소통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방송 듣고 또 자녀와의 소통해야 되가 또 오늘부터 또 바로 또 일로 좀 와봐. 나랑 얘기 좀 해. 그러는 순간 자녀들은 더 튕겨나간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스마트폰에 이모티콘부터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과 사귀십시오. 그중에서 평생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친구들 사귀십시오. 여러모로 좋습니다. 건강할 수 있고 사기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붕을 세워야 되는데 그 지붕의 첫 번째가 바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사람들과 사귈 때의 기술입니다. 멋지게 대화하십시오. 멋지게 본인의 소개를 스몰 토크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 내가 조금 옛날보다 모습이 초라해졌다고 해서 몸이 화려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의 멋짐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옷에 용이 지나가고 여기만 오렌지 나무가 막 그러면 이제 같이 바라보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신중년의 멋은 3가지 이상의 색깔을 품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너무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굴뚝에 사기를 이기는 힘, 사람들과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나를 그리고 내 돈을 노리는 그런 사기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을 제가 꼭 드릴 테니까 우리가 함께 소통하면서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마지막이네요. 7번째 의미 있는 삶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지적으로 나이 들어가십시오. 도서관에 출입하는 뒷모습의 신중년의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적으로 나이 들어가시고 읽으시고 대화하시고 특히 도서관을 친구로 삼으시면 많은 프로그램들, 특히 지자체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금 도서관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적으로 나이 들어가시고요. 가치를 상속하십시오. 이 얘기는 뭘까요? 돈은 다 쓰고 죽으세요. 아이들에게는 가치만 남겨주면 됩니다. 내가 진짜 남겨줄 게 있다면 상속을 걱정하기에 앞서서 상속을 받은 친구들이 어떻게 세금을 낼 것인가 이 세금 재원을 마련해 주시는 게 더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남길 거 없이 다 쓰고 죽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리 집안의 가치를 계승시켜 주는 게 진짜 상속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유언장과 의향서를 한번 써보십시오. 유언장.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남겨줄 건 많은데 갑자기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어느 봄날 우체통 옆에서 김말자에게 다 주겠소. 이렇게 쓰면 상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유언장을 정확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의향서가 이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저는 장례 의향서를 썼는데 뭐 오는 순서는 있지만 또 가는 순서는 없잖아요. 혹시 이 방송 보시고 저의 부고가 뜨면 제 장례식장에 와주십시오. 제 장례식장에 오시면 제가 핑크색 넥타이를 선물을 해주라고 의향서에 써놨습니다. 제 아마 장례식장은 굉장히 환하고 밝을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봉투 혹시 가져오시면 그 봉투에서 돈만 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봉투에 넣어서 다시 드릴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마지막 차비라고 생각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전 이렇게 장례 의향서를 써놨는데 그렇게 써놓으니까 눈물도 많이 났지만 야, 내가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번 써보시면 의미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자서전과 회고록. 자서전은 내 인생을 다 돌아보는 게 자서전입니다. 회고록은 그때 그 시점에 그 사건과 내 인생을 매칭시키는 게 회고록이죠. 어떤 방식이든 한번 지금부터 글로 풀어보시면 어떨까요? 그 이에 지붕을 만드실 때 다음 세대와 이웃을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고 나눌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영적인 생활 좋습니다. 교회도 좋고요. 성당도 좋고요. 여러분 절도 좋습니다. 법당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또 성당에 가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활 하시면서 좋은 사람들과 잘 사귈 수 있는 거 이것도 바로 의미 있는 삶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미 있는 삶에서 기둥의 가장 중심이 은퇴관입니다. 은퇴를 바라보는 관점. 밥 세끼 먹는 남자, 그리고 젖은 낙엽처럼 마당에 붙어있는 남자, 목돈만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꼰대다라고 생각하는 의식 다 내려놓으십시오. 신중년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58세대다. 올드 피플이지만 액티브하게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의지, 그리고 은퇴를 바라볼 때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으로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의지, 그런 의지들을 가지고 은퇴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나머지 지금부터 펼쳐지는 이 긴 인생이 우리 인생에 정말 설렘이 가득한 그런 은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7가지 말씀드렸어요. 7가지의 삶을 한 곳에 매몰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느 하나도 부족하게 챙기지 마십시오. 다 완벽하게 챙기시되 7가지의 삶을 균형감 있게 맞추시는 게 바로 핵심 전략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7가지 잘 생각하시면서 은퇴 설계에 균형을 맞추시고 100세 시대를 행복하게, 즐겁게, 의미 있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지게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면서 우리 설렘 가득한 그날 다시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